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사태가 13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갈수록 이곳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곳 시위대가 있는 이 장소에요. 민주당 천준호, 이모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이 항의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시위대와 격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시위대는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저렇게 지금 오늘 오전 화면, 조금 전 화면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을 둘러싸고 격렬한 항의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도 굉장히 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부정선거 재선거를 하자. 그리고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이건 말고도 제가 차마 전달하기 힘든 욕설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이 구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참정권 침해를 하는 항의 목소리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활동에 대한 방해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올림픽 공원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분위기가 여당 의원들이 방문하면서 굉장히 격해졌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 있습니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볼까요? 저 올림픽 공원, 그러니까 저 시위가 벌어지는 저곳에는요. 핸드볼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체육 관련 단체들이 사무실을 그 안에 두고 있는데요. 10여 개 체육 단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위자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단 한 명 때문에 결국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지금 한 분이 입구를 막고 계십니다. 저 사람 죽이고 가면 돼.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상황인데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시위자들도 저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르고 있는 저 여성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 한 명의 여성 때문에 체육관계 단체들의 사람들의 진입이 완전히 무산이 됐습니다. 저 한 명의 시민, 보시는 것처럼 치마를 성조기로 대신해서 두르고 있는, 겉에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변질될까 봐 성조기를 자제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게 저 여성의 정체는 뭡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저렇게 성조기를 들거나 아까 피켓에는 한미 공조 국제 수사 뭐 이런 것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정권 관련된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겠죠. 미국과 공조 수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네. 미국의 부정선거론자들은 2021년에 2020년 대선 직후
이 대선 2개월 정도 뒤에 미국 의회 의사당을 점거한 적도 있었죠. 저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와서 참정권을 주장하시는 순수한 의도로 나오고 계신 분들이 분명 전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렇게 소수의 부정선거론자들, 성조기를 두르고 있는 분들, 저런 분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온 분들까지 왜곡시키고 있다,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참정권 주장할 수 있죠. 본인이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부정선거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런 자유나 이런 것들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외치는 구호가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이 부정한 방법이어서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저렇게 부정한 방법, 지금 그 공권력을 투입시키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 속에서 대한체육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피해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를 위해 뛰는 선수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저분의 한 분의 주장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저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저분이 하고 있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올림픽공원 안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과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 각 대학에서 성명을 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 시위대들은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뭐 이런 주장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이 참정권을 침해받은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좀 다르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입니다. 대한체육회가요, 시위자들이 무리하게 진입을 계속 막고 있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막는 장면이라면서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4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나오는 장면 일부를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다 직원 단체인데 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는데 성함 뭐예요? 정치원. 이거요 됐어요. 아니 미쳤나? 그러니까 찍으라고. 아이 찍으라고. 압니까? 나 건드려.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지금이라고 힘이가 왜 이렇게 밀어요? 안 밀게요. 아니 저분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분 넘어진 거. 나왔잖아. 아니 저분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이 사람 112에 신고해 주세요. 이 사람 아니 신고. 사람을 밀었다가 112에 신고해 주세요. 지금 시위대들이 저렇게 격하게 보호하려는 게 바로 투표함입니다.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그런데요, 저 투표함은 지난 5일에 옮겨진 거고요. 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개표가 다 끝난 투표함인데 시위자들은 그 투표함과 투표 용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지금 막겠다. 저게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표가 다 끝난 투표함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저 안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 빼고는 투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개표할 때도요. 후보자들의 참관인들이 다 출입해가지고 실제 거기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개표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을 봉쇄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초기에 부정선거 외치지 맙시다. 성조기 등장시키지 맙시다. 약간 합리성을 가지고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보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하는 구호가 들어왔고 여당의 당대표가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나타나더니 급기야 야당의 당대표가 급기야 이제는 마스크까지 벗고 모자도 벗고 양복 입고 야당의 정치인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구호를 함께 외치기 시작했죠. 지금요 상당히 격앙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기존의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부정선거 세력이 여기에 지금 껴들어왔고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믹스돼서 뭔가 지금 많이 엎어진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선의의 피해자, 이 체육단체들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면 지금 6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네.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본인들의 장비도 지금 가지고 가지
갖지 못하고 남의 칼을 가지고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저기가 지난번에 저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겪었는데 네. 이게 지금 법도 없고 경찰도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국인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현실에서는 지금 거의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이 네. 지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가 계신 시민들의 주장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어허. 잠실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잠실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고 시민들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고서는 그 앞에 앉아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네. 갑작스럽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냥 평화롭게 앉아 계시던 시민들의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는 모습 오전 7시에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서 판사와 함께 증거보전 결정이 나와서 그 잠실 그 투표소에 찾아가니까 투표용지 보관함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네네네. 선관위에서는 증거의 의미가 없다. 다른 서류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표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표함, 투표용지, 투표용지 보관함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의 의미는 우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예. 것이고 지금 국민들께서는 잠시 투표소에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네. 결국에는 여야가 지금 국정조사, 특검들을 통해서 저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관을 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마치 시민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성조기를 둘러내 안 둘러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건이 지금 좀 본질에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본질에 벗어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국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올림픽 공원 경기장 안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인 장비, 특히 펜싱 선수들은 본인의 칼은 자기의 몸과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장비죠. 그런데 그걸 꺼내지 못해서 지금 대회에 남의 칼을 빌려서 출국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지금 각자들 지가 필요한 지가 막 여기저기 빌려서 가는 거예요. 자기네 팀, 자기네 선후배, 지인들한테 누구야 자기네 필요한 게 또 칼은 이렇게 강도를 선수들이 측정해봐요. 호텔비도 인도 협회에서 뭐 갑자기 현찰아니면 안 된대서 지금 돈 빌려서 은행에서 지금 뭐 선고하고 지금 막 나오는 중에 은행 가서 뭐 할 새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 어제 저 선수들이 장비를 가지러 가야 된다고 이 시위대한테 사정을 하고 호소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 투표함이 있는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고 가는 길도 전혀 다릅니다. 제 장비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택도 없었거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국을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숙소 비용, 대회 참가비 이걸 다 결제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협회 임원들이 수천만 원을 현금을 개인 비용으로 지금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건데 그 성조기를 들고 성조기 또 치마를 입고 저런 체육 관계자, 스포츠 선수들을 출입을 막는 거는 이거는 그 개인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입출입을 몸으로 막는 행위를 하는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저는 저거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 집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인들이 특히 잘못 개입을 했어요. 아하. 네. 예, 일단은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을 믿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잘못 개입을 한 겁니다. 네. 오히려 참정권이 훼손됐고 이번 선거는 굉장히 선관위의 부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행위다라는 거를 이제 빨리 밝혀야 되는데 네.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 정치권에서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아하. 장동혁 대표도 마스크를 쓰고 이튿날인가 3일째 가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죠. 네. 그다음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청래 당대표 못 오게 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하라는 뜻이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무슨 책임 있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가 국정조사는 다행히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전국에 있는 사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권은 짧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명청, 대전 여기만 지금 골몰하고 있지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는 전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때문에 벌어진 국민들의 참정권 침해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치권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이런 분란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역할인데 그게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본질에서 벗어난 논란들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쪽에서 지금 그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조나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선관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한 번이라도 뭐 주저하거나 반대한 적이 있나요? 지금 장도혁 대표가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해 이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지금 특검과 관련돼서도 자꾸 뭐 청와대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도혁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진심이 있나? 저는 의심합니다. 네. 장도혁 대표는 이 사건의 분노, 그 사람들의 뭐 글쎄요, 그 분노도 일반 국민들의 분노도 있고 부정선거론자들의 분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뒤섞여 있는 분노를 악용해서 본인이 이 당권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이렇게 일컬어지고 점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네. 지금 나의 거취를 요구할 때냐 하면서 오히려 방패막이 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적절한 처신을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들어주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태극마크 가슴에 달고 국제대회에 나가는 우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마음 놓고 그동안 피땀 흘린 결과를 얻어올 수 있게 그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또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이제 좀 자제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치 라이브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앞서 말한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하면서 그 시위대 현장에 계속 나가고 있죠.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장 대표에 대한 거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우리 뉴스일 라이브가 끝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자, 오늘 의원총회에 앞서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국민의 의총에서 재선거 소청 관련해서 논의하는데 네,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아울러서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요청을 해왔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 장동혁 대표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오세훈 시장, 장동혁 대표는 이미 정치적인 수명을 다했다. 리더십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중진들의 역할을 강조를 했죠. 중진 의원들이 좀 나서서 뭔가 기둥 역할을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그 사태 이후에 중진 의원들이 보였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윤 어게인에 얹혀가지고 비슷한 목소리를 많이 냈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네. 이제 중진 의원들이. 그리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많이 내줬죠. 그런 면에서 그래도 국회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선 의원들이 왜 이렇게 개혁적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많았죠. 겁니다. 네. 예,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번 6.3 지방선거 선거 결과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를 뒀던 사람들은 당선이 돼서 살아 돌아왔고 장동혁 대표를 앞세워서 선거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거의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의원총회가 이렇게 늦게 열린 것도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네. 저 정도 지방선거에서 패했으면 사실 그 다음날 지도부가 국민께 민심의 회초리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거취에 대해서 지금 의원총회가 이렇게 뒤늦게 열리는 것조차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7개 지역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의원들의 뜻을 모으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러면서 당 내에서 사퇴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장동혁 대표는 내가 사퇴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실 텐데요. 그 이유가 나오자 당내 소신파에서는 또 곧장 반박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예를 들면 뭐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상당 기간 그거에 매몰돼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모두 다 의원들이 당권에 이제 주목할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올 연말까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걸 초래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당내 싸움에 집중하자는 것인지. 그거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두는 우주가 돈다는 장동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싸우는 것도 제대로 싸우고 잘 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광장에 뛰어갈 것이면 당직을 벗고 네. 개인의 자격으로 가야 돼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투표용지 사태, 내가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이 투표용지 사태에 공백기가 생긴다. 그 말은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내 사퇴 문제도 아니고 선거에 대한 책임 문제도 아니고 투표용지 사태가 지금 가장 사명감을 불태울 수 있는 이슈로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뭐 우주가 장동혁 대표로 중심을 두는 장동설이냐. 네. 그러니까 장동혁 모든 대표가- 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공명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공명심으로 포장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은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선거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만약에 지금 물러나게 되면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거냐라고 하는 논리로 나는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배수진을 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 시위 현장에 나가갖고 처음에는 약간 자정작용 노력, 공감대 형성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볼 땐 이제 합리적인 시민들이 저기에 가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면 우리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갖는 것 같고 일정 부분 국회에서는 지금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네. 그런데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를 통해서 지금 일단 이 소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최고위는 거기에 대해서 이 같이 의견을 수렴했지만 네. 실제로 원내대표와는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 결과가 결국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라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심사를 해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견이 달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총의를 모아가지고 지금 국민의 어떤 전선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네. 이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도의 네.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초반에 나갈 때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일반 평상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그거를 한 패널께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나가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시위대에 정장 차림의 당 대표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내비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권이 나서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름을 붓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와 그리고 정전식 원내대표의 얘기가 좀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 더 이상 혼란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저는 결정은 내리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방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선관위 사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갈등이 폭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이 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나오질 않고 있어요.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뭐 대통령이 입국을 할 때 마중을 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당이 여당답게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저희 야당이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네.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전혜 대변인께서는 이 투표용지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 대표가 끝까지 이거를 책임지고 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한동훈 의원, 이런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앞으로 다가올 내년 총선 절대 치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자산인 본인을 빨리 데려다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이런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요.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선 이후에 이제 복당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은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저는 뭐 지금은 그 이야기로 네. 또 다른 당내 문제로 저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 쇄신과 네. 변화. 그러나 당내 문제로 또 다시 이제 한동훈 복당 문제가 나오면 그게 또 다시 이제 당내 분열상을 네.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은 봅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오히려 당내 분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 이제 1년 남짓 남았죠. 그때까지도 장동혁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당내에서는 분명히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한동훈 의원도 당연히 감지를 했겠죠. 장동혁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더 나를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에 공감해요. 거기에서 많은 어떤 분노와 미래가 담겨 있는 말들이니까 그런데 정치인이 책임 없이 거기 올라타서 그리고 너무도 속보이게 그냥 연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도구로 쓰고 있다. 싶은 것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스템 망치면서 공소 취소해서 자기 살기 길에 나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전 둘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한동훈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도요. 그렇게 강한 멘트는 많이 자제해왔던 그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는 수위는 갈수록 지금 아주 독해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사태에 자신이 붙은 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세훈, 한동훈 두 정치인의 비판이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6.3 지방선거 직후에 저 두 정치인은 장동혁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거라고 예측 못했을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게 연관이 되면서 좀 서로 얽히고 얽히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아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유지된다면 저는 아마 장동혁 체제는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논의를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네.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지원, 지지 이런 것들을 둘러싼 징계 논의가 재개될 거고 그럼 내년 전당대회까지 아마 비당권파의 입지는 더 축소될 거고요. 어허. 그렇게 되면은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저는 장동혁 대표 다시 연임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아마 이 얘기를 하겠죠. 한동훈 의원 복당 주장하는 사람 전당대회에 나가서 나랑 승부를 보자.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대리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네. 장동혁 대표가 유리하겠죠. 그런 대리전을 치러서 본인이 또 승리를 한 다음에 이것 봐라, 당원들은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2년 뒤에 있을 총선 때 비당권파를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을 공천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저는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 두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도 이런 시나리오나 저랑 다른 시로를 당연히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동혁 체제가 유지된다면 비당권파에 대한 압박은 유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는 단단하고 튼튼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겨우 연명하는 산소호흡기의 역할을 하다가 사스러질까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민주당의 상황도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파 간의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경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나는 당권 연임 도전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처럼 확실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일까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두구 최고위원이요. 정청래 대표가 앞에 앉아 있는 그 상황에서 당권은 유한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했죠. 이걸 고스란히 되돌려준 겁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당원의 선택이고 당원의 판단이고 당원의 입장입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건태 의원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할 명분은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게 맞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제 생각은 정청래 대표님이 연임을 도전할 명분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번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그 당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혁신적인 실용 정부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조성래 사무총장이 앞으로 잘하자는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를 왜곡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한 게 맞다. 지도부에게 맞다. 던지는 메시지가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주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쓴소리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데 귀국하면 본인 거취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분명히 정청래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연임 도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뜻을 굽힐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정청래 대표는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건넜어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여당 당대표가 최고회의에서 강조를 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명청 갈등이 아니라 명청 대첩으로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청래 당대표를 후원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그 외곽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방송, 그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도 노무현 재단에서 당분간 손을 떼면서 앞으로 평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분간 노무현 재단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참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본격 참전이네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명청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엄청난 균열이 생겼고 이것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명청 갈등이 더 세게 불이 붙을 겁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내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리에 나갈지도 굉장히 호사가들은 궁금해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명청 갈등 또는
명청 아까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정청래 대표는 당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는 거를 입증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카드를 꺼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인 1표제.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적자론을 솔솔 불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1인 1표제로 시행되는 첫 전당대회입니다.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자, 1인 1표제. 지난해에 많이 언급됐던 거죠. 그리고 좀 사스라졌다가 다시 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1인 1표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꺼내 들었다는 거는 내 당권 더 강화할 거야. 이 뜻 아닌가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구력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기존에 대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이 표심이 굉장히 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맞냐라는 이제 문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권리가 조금 더 확장되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호남과 영남의 당원들 차이가 있는데 네. 그랬을 경우 어딘가 소외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올해 초에 그것과 관련돼서 보완하는 네. 또 이 당원, 그러니까 취약 지역에 있어서의 보완하는 그런 또 이 당규도 또 통과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점들까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럼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4050으로 치우쳐져 있는 혹은 5060으로 치우쳐져 있는 세대적 관점에서의 어떤 보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완 수사권도 엄청난 메인 이 반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개혁을 하지만 그 네. 개혁의 유탄으로 혹여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타난다면 네. 이거는 개혁을 하고도 다시 반동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적절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아직 명쾌한 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다.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당권을 강화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우려를 말씀하신 거죠. 자, 정청래 대표 본인은 당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두 번째 행보. 민주당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AI로 만든 이 사진을 SNS에 어제 중앙위원회의에 올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역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있는 AI 사진입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앞선 대통령들 얼굴 보십시오. 과거의 민주당,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의 적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정청래 대표 자신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내가 적자다. 이런 뜻으로 올린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이재명계의 어떤 큰 인물이 보이지 않죠. 뭐 혹자는 지금 강훈식 실장이라든지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과거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굉장히 강했었던 그 뭐랄까요? 그 사고들 이런 것들이 아직
아직까지도 친문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 친문 세력에 대해서는 하위 10%, 20%를 주면서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컷오프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친문, 친노 세력에서는 이재명 계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해야만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뭐 청와대 측에서 공항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이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으로서는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선관위 사태 대통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국무총리마저도 선관위 사태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당권 경쟁에 들어간다는 것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도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항에 나오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청와대 측에서 이제 작게 할 테니까 나오지 말라라는 나오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라고 얘기를 한 그런 걸로 순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오도될까 봐 제가 표현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거취를 밝힌다고 했는데 어떤 거취를 밝힐지도 이제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화제의 인물들 짚어보는 피플라이브입니다. 지금 몸 상태는 진짜 상당히 좋으니까 잘 준비해서 또 네 번째 월드컵이지만 처음 월드컵인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첫 승을 거둔 우리 축구 대표팀 이틀 뒤에 이제 멕시코와 결전을 치르게 됐죠. 자, 그런데 멕시코에서 황당한 반응이 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매체인데요. 체코전을 보고 이 분석을 한 겁니다. 우리 팀의 경기를. 그러면서 손흥민이 없으면 더 나았을까? 뭐 이런 제목을 갖다 붙였더라고요. 칼럼인데 여기에서 한 멕시코 기자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예전 같은 스피드가 보이지 않는다. 90분 내내 뛸 체력이 안 돼 보인다. 뭐 이런 분석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겠죠. 자, 그런데 이 70m를 폭풍 질주해서 원더골을 넣었던 그 주인공 손흥민 선수가 느리다?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이 같은 한간의 이 평가에 대해서 이 항의라도 하듯 손흥민 선수 자존심 굉장히 셉니다.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What was your top speed again? 33.8. 33.8. 35. Not this year. 35.5. Let's go, baby! Hey, 35.5, eh? So people saying I'm getting old, eh? 동료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 체코전 때도 물론 이 골은 없었지만요.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임모아 얘기하고 이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했죠. 본능적으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랑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흥민이 형, 강인이, 뭐 희찬이, 골 잘 넣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보고 또 배우니까 또 저도 모르게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숨은 주역은 저는 흥민인 것 같아요. 흥민이가 어제 진짜 힘들었을 건데 저희가 전반에 이제 뒷공간으로 때리는 볼도 많았는데 흥민이가 진짜 많이 띄워주고 앞에서 해가지고 수비 때도 띄워주고 공격 때도 많이 띄워줘가지고
수비들이 빨리 지쳤던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또 있죠. 항상 윤범이랑 영규랑 뭐 승규 형이랑 다 잘했죠 뭐.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자, 저런 평가를 내리는 거 손흥민이 없었으면 뭐 나았을까? 뭐 이런 제목. 그냥 두려워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선수 1등은 손흥민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경기의 흐름을 읽고 집중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큰 위협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는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인터뷰에 나오면 이런 얘기 꼭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다. 이 경기에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이런 다짐들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요, 요즘 MZ 선수들은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대표팀의 멘탈 코치, 정신과 전문인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첫 경기에 뭐 하는 거면 충분히 부담감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마인드를 가지고 뛸 것 같은데 신세대라서 그런지 그게 없더라고요.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영어로 스테이블, 딱 그 단어가 지금 현재 선수들한테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던 대로 하자.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무슨 뭐 멘탈이 뭐 불타도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상에서 내가 부여받은 임무는 요거고 이 임무만 끝나면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MZ 선수들은 다르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막 죽을 힘을 다해. 이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할 만큼, 내가 다 준비한 만큼만 한다. 뭐 이런 식인가 봐요. 요즘 선수들. 그러게요. 그게 훨씬 더 좋은가 봐요. 그렇죠. 요새 MZ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경기력에 더 도움이 되고 현 선수 개인의 그런 뭐 멘탈에도 네. 충분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MZ 선수 이강인 선수의 역시도요. 그런 마인드로 임에서인지 패스율, 성공률 1위 그리고 100%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로 잰 듯한 패스다라는 이야기가 해외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받는 MZ 선수 한 명은 이태석 선수인데요. 과거 이을용 전 선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란히 월드컵 경기 무대에 이렇게 서는 2호 부자지간인데요. 네. 1호는 차범근 감독과 이 차두리 선수고요. 그리고 2호로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강인 선수 훈련 중에 핸드폰 보다가 홍명보 감독한테 핸드폰 압수되는 장면도 봤는데 MZ 선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피플 라이브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가 준비한 사건 라이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고 이 동상들과 재미있는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이나 다른 나라인 줄 알았는데 경기도 파주, 우리나라의 한 박물관에 이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소총을 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기념 사진도 찍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채널A 특별 취재팀의 유찬 기자가 이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들어온 지 2달쯤 됐답니다. 자세히 모르는데 2층도 있네가지고 깜짝 놀라 무서워. 이 가림막 안쪽 이야기입니다. 어렴풋하게 보이는 건 있습니다. 박물관 준비 중이라고만 써 있네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사진만 몇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안을 좀 봤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에서 그랬어요. 김일성 동창 써놓고 이러면은 한 거다. 나한테도 엄청 찾아가서 분당문과 왔는데 막 이러면 되라고 나한테 따지는데. 한 여행사가 조성 중인 북한 박물관입니다. 닫혀있는 문은 약속된 때에 열립니다. 문을 열을 때는 여행사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만 문을 열고 하니까. 버스가 멈춰섭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리면 닫혀있던 박물관의 문이 열리는 게 반복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저희 대표님이 외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좀 뭔가 이제
바깥으로 알려질 수도 있는 거고 예민하더라고요. What did you see at the museum? We did the rifle stuff. Then at the top there was all these mannequins, some displays showing war parts. Yeah. Mannequin of what? Kim Jong-un. Kim Il-sung, Kim Jong-il? No, one of them, the younger one. Kim Jong-il? That's the guy. Yes. 방문객이 찍은 내부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있고 김정은과 김여정 모형도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 인공기 옆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9년 남북미 정상회담을 연상케 하는 모형도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관광 상품으로 소개된 글도 찾았습니다. 재미있게 사진을 찍는 곳이란 소개와 함께 실제 외국인들이 동상이나 모형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적팀은 이 여행사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어요. 북한 주민이 150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 동상들을 건립한 거예요. 그거 비판하려고 거기다가 해놓은 거고 중학생 애들 사용한 것부터 고난의 행군부터 뭐 이런 내용들 다 정리해서 붙일 거고 그런 오해를 더 이상 받고 싶지도 않고 한국 사람 일단 받을 생각이 없어요.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곳이고 정식 개관일까지 이런 내용을 더 보충할 거란 설명입니다. 정식 인터뷰를 위해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이 박물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층 취재 추적 유찬입니다. 자, 현장 둘러보고 온 유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다면 팻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유리벽 있는 상가 건물이잖아요. 네, 말씀처럼 박물관이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파주시청에 확인해 봤거든요. 이 건물 건축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네. 즉 소매점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인 박물관은 애초에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네. 실제 이 문제로 파주시청에서도 몇 차례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건물주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 아까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국 사람은 받을 생각 없다. 그러면 외국인만 받겠다는 건데 행사 취지에 대해서 좀 뭐 더 한 얘기가 있습니까? 네, 여행사 대표는 상당히 억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접경 지역 관광 상품 일정 중 하나로 박물관을 넣은 것이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파주 지역이 비무장지대라든가 북한의 땅굴, 임진각 등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흥미로워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박물관도 외국인들의 투어 코스 중에 하나로 넣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국인들은 받지 않겠다고 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외국인들을 데리고 온 가이드에게도 좀 물어봤는데 다들 뭐 대표의 방침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물관 측이 저기는 아직 정식 개장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 근데 또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아까도 영상에서 봤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기사를 쓰면서도 주변 상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제도 한 팀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한 3일 정도 지켜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한 팀이 오면 보통 10명 정도 내외가 옵니다. 꾸준히 방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이 박물관을 좀 유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파주 경찰서에서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했다고 파악됐습니다. 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청소년들을 총살했다라는 그런 끔찍한 그런 사례들을 좀 공개해야 되는데 보니까 재미있게 사진 찍는 곳이라고 소개를 한다면서요. 네, 박물관 보고 나온 외국인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안에서 뭘 봤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소총 사격도 하고 동상도 봤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리고 김정은, 김여정 모형 등 안에 마련된 다양한 구성물들을 포토존 삼아서 사진을 찍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가이드 설명 같은 건 별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행사가 외국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홍보 글을 보면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나 인공기 배경으로 포즈를 잡고
김정은 모형 옆에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열병식 중인 북한 군인을 흉내내는 모습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 게 새로운 경험이랄까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가 말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생긴다거나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행사 측은 아직은 정식 오픈하기 전이고 앞으로 준비를 더해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더 보충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자, 시나 경찰에서도 이 방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요? 네, 파주시청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이 사항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처럼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많이 올라가고 시청이나 경찰로 직접 민원과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이 박물관에 실제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 상인들이 직접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난 상인들이 해준 얘기인데 주변을 지나다가 이걸 보고서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심지어 화도 낸다고 하던데요. 박물관을 조성하는 여행사의 의도와 취지는 북한 체제 비판일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런 동상 같은 것들을 세우고 관광지로 삼는다는 것 사실 자체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아까 시청이요, 뭐 용도 문제 때문에 통지서도 보낼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뭐 박물관은 계속 조성이 되는 겁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개장까지 정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뭐 용도에 맞지 않게 조성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당장 철거하거나 문 닫는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통지서가 전달이 되면 박물관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통화해본 여행사 대표는 박물관 조성을 중단할 의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박물관 공간을 내어준 건물주에게도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건물주도 박물관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임대를 내준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관여할 수 없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물관은 예정대로 개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 우리 동포들의 고통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행태, 뭐 누가 생각해도 저게 옳은 일인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안암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죠. 지하철 6호선 안암역입니다. 주황색 로봇 개가 지하철역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발로 계단도 척척 아주 잘 내려갑니다. 출입 통제선 아래로 들어가더니 소방대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나면서 소방특수구조대부터 로봇 개까지 모두 총출동한 겁니다. 하얀 연기가 좀 나오고 있었어요. 많이 불안했어요. 혹시나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많이 불안하긴 했습니다. 저런 위험한 상황에 로봇 개가 이제 실전에 투입되는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제? 로봇 개의 경우에는 저 상황이 이산화탄소가 유출이 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접근해서 사실 이제 뭐 조사라든지 하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로봇 개가 투입이 돼서 유독가스의 농도를 확인해 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도 안전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였나요? 저희가 또 소방 로봇 단비를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저런 이 위험한 장소에 로봇들이 자주 투입돼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목숨과 건강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창원에 40m 높이의 전망대가 들어섰는데요. 이른바 빅트리라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1,700세대 아파트 사업권을 받는 대신에 기부 체납을 하기로 한 공원시설인데요. 자, 싱가포르의 명물이죠. 슈퍼트리가 있는데요. 그 슈퍼트리, 바로 저게 싱가포르에 있는 건데요. 저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명물이 될 거다라면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습을 드러낸 결과물은 저기 뭡니까? 영 딴판인데요.
그렇죠. 왼쪽에 보시는 모습이 애초에 조감도였습니다. 네. 저렇게 정말 누가 봐도 아 저건 나무를 형상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조감도가 처음에 공개가 돼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기대가 컸거든요. 네. 그런데 공개된 저 결과물을 보고 다들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뭐 제사 음식 놓는 제기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랬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요. 나무가 아니라 굵은 쓰레기통 같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뭔가 굉장히 뭐 빅트리라고 해서 그 시의 어쨌든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혹시나 흉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좀 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게 344억 원이나 들여서 저걸 만들었다는 건데 글쎄요. 조감도랑 왜 저렇게 달라진 거고 지금 경찰에서도 이걸 수사에 착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조감도에서 디자인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에 그러한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실제 예산과 맞게 집행이 되는지를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4명 중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것이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 위에 나무로 실제 조성하는 것은 실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좀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유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집행되는 예산도 애초에 계획했던 300억 원대보다 줄어들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물이 너무 기대 이하여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이 어제 약 4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기존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한 외부인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최대 한도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가는 사기를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우리은행 측은 경찰이 해당 건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면서 상가 담보가 있는 만큼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가 신선 제품을 배달할 때 쓰이는 프레시백의 세척과 분해 업무까지 부당하게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쿠팡 CLS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 쿠팡 CLS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스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1, 2분이 걸리고 하루에 많으면 300개를 회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땡볕 아래 무더위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그나마 구름이 볕을 가려줍니다. 사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보면 기온 자체는 비슷하지만 느껴지는 더위는 덜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2도 더위 여전하게 이어지겠고요. 비나 소나기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춘천과 대전 31도, 전주와 대구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큰 차이 없는 더위입니다. 더위 속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커진 기온차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5에서 60mm로 지역별 차이가 크겠고 기습적으로 내렸다가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은 최대 60mm, 전남 내륙과 경남에는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토요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더라도 오후에 내린다는 점 기억하셔서요. 우산은 이동하실 때마다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